이 분만은 절대로 그 숫자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쵸. 뭐 싸다고 막 하나 더 날까 이럴 순 없으니까. 맞아요. 그럼 대학병원에서는 여기가 좀 병원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럼 그 산부인과는?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 귀한 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저는 상과 선생님 서동기 선생님과 우리 동네 산부인과의 주인공 홍혜리 선생님 모셨습니다. 저는 안양 평촌 범피병원에 산모 많이 보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 서동기라고 합니다. 선생님 의국 후배고요. 네. 우리 동네 산부인과라는 또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홍혜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홍혜리 선생님하고 컨택을 했는데 엄청 분만 많이 보시는 선생님 계시다. 그래서 모시게 됐는데 산부인과가 뭐 비인기과가 됐죠. 비인기과 중에 하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분과 중에 산과가 또 비인기과인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어찌됐건 길병원도 그렇고 차병원도 그렇고 산부인과 시작해서 굉장히 큰 병원이었고 옛날에는 그래도 인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누구한테 물어도 어찌됐건 잘 지원을 안 하는 과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이게 무슨 시점이 있었을까요, 혹시? 이제 출산율이 급격히 둘도 많다라고 했었을 때가 산부인과의 피크였던 것 같고요. 아, 엄청 많이 나올 때. 네, 그 이후부터 출산율도 줄고 그래서 산과는 계속 힘들었고 그때도 소송도 점점 많아지고 있었던 걸 느꼈었고 전공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거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한 2000년대 초반부터였습니다. 이제 2009년에 인턴을 했잖아요. 그때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제 우리 과는 바닥을 쳤다. 바닥을 쳤으니까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저희를 이제 소위 꼬셨죠. 그때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쵸. 늘. 그래서 저희는 진짜 이제 바닥이니까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이제 지하를 뚫고 내려간다고 저희가 막 이게 지하로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것 같아서 저희 때 전국에 남자 전공의가 10명 채 안 됐었거든요. 와, 진짜 적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답이 된 것 같습니다.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건 확실한 거고 네. 사실상 그 속도랑 맞물려서 더 가속화된 부분이 있네요. 네. 그러면 산모의 고령화는 어떤지 이게 현장에서도 느껴지고 고령화에 의한 위험도 이런 것들이 뭐 통계적으로 잡히는 게 있는지. 제 기억이 맞으면 한 10년 동안에 한 3년 정도씩 늦춰졌거든요. 지금은 좀 정체됐을 텐데. 뭐 무한정 늘어나진 않을 테니까. 그쵸. 네. 안 했으면 안 했지. 맞아요. 지금 초산이 한 만 33세 맞아요. 33세. 정도에서 첫째를 가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는 이제 둘째나 셋째에 대한 여유가 좀 더 생기는 거고 그런 식으로 또 한 가지 이제 출산율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초산이 33세. 그러면 둘째 낳기는 좀 그쵸. 그 다음에 낳고 회복하고 둘째를 가질까? 35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게 10년 전이었을 때는 만 30세 정도, 31세 사이였거든요. 그러면 둘째 낳을 수 있죠. 둘째를 좀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수가가 되게 낮다. 특히 이제 자연분만, 제왕절개에 대한 수가가 되게 낮다. 근데 저도 같은 의사지만 낮다라고만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기억하고 있는 인상적인 문구는 강아지 낳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수가가 책정이 돼 있고 어떤지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저수가는 오랫동안 고착되어 있었죠. 일단 수가 체계를 좀 설명을 하려면 우리나라 그 의료보험 체계에 대한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와의 계약에 의해서 수가를 정하는데 그 각각의 의료 행위를 상대가치 점수라는 걸로 묶어 놓습니다. 그게 상대가치 점수이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부인과만 있는 게 아니라 외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분만 수가를 처음 정했을 때 상대가치 점수로 정해놔서 이 상대가치 점수라는 거를 바꾸려면 어느 누군가가 양보를 하거나 이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을 하려면은 뭔가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네. 전체 파이에서 어찌됐건 분만을 요 정도 가져가는 건데 네. 분만 수가를 올리려면은 이만큼 파이가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어디선가 받고 있는 수가를 줄여야 되는 거네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사실. 다른 과가 양보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도 부족한데? 이렇게 나올 게 너무 뻔한데. 그래서 이 상대가치 점수를 해결을 하려면 그러니까 새로운 의료 행위가 소위 말해서 신의료 기술이나
새로운 검사 방법이나 이게 새롭게 뭔가 만들어져야만 거기에 파이가 새로 생기기는 합니다. 근데 분만은 인류의 역사랑 함께한 건데 그렇죠. 자연분만 제왕절개 역사만 해도 오래됐으니까요. 네. 제가 그 감명 깊게 봤어요. 그 임프레시브했습니다. 이 상대가치 점수를 또 볼 때 또 황당한 게 상대가치 점수를 정한 이래로 지금까지 이게 매년 협상을 해서 한 1% 뭐 많았을 때 2% 이렇게 올렸는데 한 번도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보다 더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0년이 되니까 원래 30년 전에 진찰료는 비쌌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는 다른 물가에 비해서 현저하게 이제 낮아진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 분만은 이제 숫자도 줄어들고 보통은 이제 N 넘버가 늘어서 보험이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데 감기에 내가 걸렸어요. 뭐 아팠어요. 그럼 쉽게 병원을 접근할 수 있음으로써 이게 해결이 되는데 그렇죠. 사실 이게 수가가 낮아도 수가가 낮으니까 많이 오는 부분도 사실 있는 건데. 이 분만은 절대로 그 숫자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뭐 싸다고 막 하나 더 날까 이럴 순 없으니까. 맞아요. 분만 수가가 사실 지금은 특히 2023년 12월에 이제 정책 수가라는 패턴으로 보상을 좀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치 점수를 비껴가는 방식인 거죠. 정책적으로 이걸 도와줘야 돼. 분만하고 관련돼서는 나라가 생각보다 과감하게 지원을 해줬거든요. 지원을 해줬어요. 그럼 네. 지금은 수가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은- 이전이랑 이렇게 정책 수가 전이랑 물론 대부분의 개원에 계신 선생님들은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하시겠지만 깜짝 놀랄 만큼 이제 붙여준 게 지방에 있는 병원 5대 광역시를 제외하면은 분만하고 제왕절개 각각 한 건당 110만 원씩을 정책적으로 그냥 분만하면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분만 수가 자체만으로 놓고 봤었을 때 한 70만 원 자연분만 초산 기준. 경사는 좀 더 낮습니다. 경사는 더 낮고요. 그럼 제왕절개는요? 제왕절개는 이제 DRG 포괄수화제로 묶여 있는데 그러니까 산부인과 가장 큰 문제가 그러니까 분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수술이 DRG로 묶여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자궁 및 자궁 외 부속기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근데 산부인과에서 보는 게 자궁이랑 자궁 외 부속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DRG예요. 저희는 그 포괄수가제로 다 묶여 있기 때문에. 포괄수가제가 뭔지 모르실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의료 시스템의 수가를 이제 지불하는 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죠. 그러니까 A에 B를 하면 A, B를 주는 거고 A에 B에 C를 하면 C까지 주는 거고.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각각의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인데 이제 대부분 이제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이제 행위별 수가제를 택하고 있죠. 이 포괄수가제라는 소위 말해서 통으로 한꺼번에 그냥 이거 하면은 다. 그러니까 이분이 일주일 입원을 하던 3일을 입원하던 한 수술에 대해서 행위를 하나로 묶어서 그냥 평균값을 다 내서 그냥 한꺼번에 보상. 그러면 제왕절개가 포괄수가제에 묶여 있으면 이건 얼마예요? 그 올 1월 기준으로 했었을 때 쌍둥이 빼고 일반적인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은 4박 5일 5박률 이거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통 약 한 200 정도? 근데 이게 포괄수가제로 묶어놨을 때 생기는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평균인 거잖아요. 그 이전 포괄수가제를 묶기 전에 평균을 딱 내가지고 그럼 너네 이만큼만 받아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쉬운 케이스에 대해서는 더 받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려운 케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왜냐면 캡을 딱 씌워놨으니까. 근데 지금 산부인과의 문제가 아까 초산 연령이 33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점점 고령 산모가 늘어나게 되면은 사실은 위험 산모가 늘어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캡을 씌워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상급종합병원에 있죠. 그러니까 상급종합병원 선생님들이 저희들을 바라봤었을 때는 약간 얘네들은 체리피커 같은 거예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힘듭니다만은 근데 그쪽 선생님들께서는 뭐 정말 힘든 제왕절개나 자연분만은 이제 그 제왕절개는 정말 피가 많이 났을 때 한없이 날 수도 있거든요. 정말 수도꼭지로 피 틀어놓은 것처럼. 근데 그런 케이스들을 이제 개인 병원에서는 이제 요즘 이제 저희가 초음파나 산전인체 워낙 발달해 있으니까 적당한 시점에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대학병원 선생님들 진료를 하게 되면 그쪽은 자원 소모가 크니까요.
그래서 상급종합병원 선생님들이 희생이 너무너무 큰데 이게 근데 저는 날이 갈수록 큰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이 포괄수가제라는 거에 제왕절개가 묶여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수도꼭지 나듯이 나면은 이거 따라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2차 병원이나 이런 병원에서는 그거 못하죠. 못하죠. 그러니까 체리피커라고 욕할 수가 없는 게 여기는 배후가 없는데 다른 데서 돈을 못 벌고 분만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손해를 보며 살 수는 없으니까 산정검사에서 아, 이 환자는 너무 어렵겠다 그러면 사실은 대학병원에 보내야 되는 거고 네. 그럼 대학병원에서는 여기가 좀 병원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 산부인과는? 앰뷸런스 막 갔다가 딱 멈추면은 고개를 숙이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119가 올라옵니다. 네, 선생님 진짜 저가 전공의 할 때 이제 선생님께서 봄빛에 계셨으니까 저희는 동문병원에서 진짜 많이 보냈거든요, 전원을. 그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봄빛병원이 아니라 핏빛병원이라고 불렀어요. 피가 나면 일단 무조건 전원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처리를 못하는 거면 진짜 많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죄송합니다. 핏빛이라고 불렀어요. 피가 너무 저희는 많이 나는 게 전공의 때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괄 못 끼고 나선 더 그렇게 되겠네요. 더 그랬던 게 제가 전공의 4년차 때 포괄수가제를 시작했어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막 절대 안 돼 막 피켓 들고 시위했던 사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했을 때 포괄수가제가 되고 난 뒤에 저희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임신 중독 전자간증으로 이제 산모가 경련을 했었거든요. 그 환자는 그래서 이제 머리 CT도 찍고 이제 출혈 엄지 CT도 찍고 하고 중환자실에 쭉 입원을 했어요. 포괄수가제로 묶였죠. 아, 중환자실 가도 그때는 이제 그런 뭔가 더해지는 게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이제 포괄수가제 예비로 시행한다 이렇게 되고 얼마 안 됐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온갖 검사 다 했죠. 뇌파도 찍고 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응급 제왕절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 환자가 결국에는 아기가 좀 안 좋아져서. 그러니까 앞에 이 사람이 원래 유도분만하러 입원했었는데 그 앞에 입원한 것도 포괄수가제로 다 묶인 거죠. 그러니까 병원은 완전 마이너스였거든요. 마이너스 정도가 아니라 중환자실. 어마어마한 마이너스였을 그쵸,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병원이 계속 마이너스를 하면서 가게 되면 이게 과연 유지가 될지가 의사들은 의문이 그런 많죠. 환자를 못 보겠죠. 못 보겠죠. 네, 못 보면 근데 환자들은 어떡하지? 라는 이제 생각이 나요. 갈 수가 없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거 어쨌든 간에 환자의 안전입니다. 그 자원 소모가 있고 뭐 비용이 들더라도 그거는 그 다음의 문제고요. 다 중요하고 진짜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기존에 있는 상과를 하는 선생님들은 다 이런 마인드로 하시는데 후배들은 절대 안 하죠. 후배들이 봤을 때는 보고는 못 하죠. 네, 나 어떡하지? 나 저렇게는 못 살겠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너네가 산부인과를 선택한 거잖아. 근데 왜 시스템 탓을 해? 라는 댓글을 봤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시스템이 잘못돼서 사람들이 산부인과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를 왜 산부인과를 안 한다고 욕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상과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는 되게 당황스럽게 포괄수가제를 성과 중에 하나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포괄수가제 이후로 조금 더 꺾였을 것 같거든요. 물론 계속 비인기과긴 했지만 마취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수술방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과가 정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과죠. 왜냐면 산과는 진짜 저도 피나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수술방에서 경동맥이 지금 환자가 파열이 돼가지고 저도 밀고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옆에서 더 빨리 들어가는 데가 있는 거예요. 봤더니 산과야. 근데 저기는 피가 아예 그냥 이거 맞아요. 짠. 이거 혈액 파이프를 짜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렇게 나는구나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는 과잖아요. 그렇죠. 이런 위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호 장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가 좀 잘못됐을 때 뭐 정부에서 산과는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보호해줄게. 뭐 이거는 뭐 분만하다 생긴 일이고 이게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보호해줄게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뭐 판결이 막 뭐 10억 이렇게 나왔어. 그랬을 때 뭐 좀 공적 기금에서 이렇게 도와준다거나 하는. 불가항력 의료 보상 제도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게 한 벌써 10년 가까이 됐을 텐데
그 산모를 잃었을 때, 아기를 잃었을 때, 아기가 뇌성마비가 되었을 때 이제 불가항력이라고 해서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어 자체가 이제 불가항력이라는 말은 생각보다 많은 나라에서 이게 출산이나 분만 과정 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피할 수가 없는 거라서 그냥 왜냐면 인간은 구조적으로 네. 뭐 위험할 수밖에 없으니까 출산이. 정말로 불가항력으로 해서 보상 체제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문제는 그 보상 액수가 지나치게 낮았던 거죠. 그러니까 좀 유명무실해지는 게 환자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상 액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아기가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뇌성마비가 됐었을 때 일본 같은 데서는 보통 이제 체계는 좀 다릅니다만은 보상을 약 3천만 엔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3천만 원을 해줬죠. 10분의 1이네요. 네. 지금 이제 이거를 보상 체제를 바꿔서 올 아마 7월부터 그걸 이제 3억 정도로 올려줄 계획이 있으니까 나라는 천천히긴 합니다만은 뭔가 반드시 노력은 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시기적절했냐? 이미 그리고 환자들이 기대하는 보상 액수가 그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었을 때보다 10년이 지나니까 또 그만큼 훨씬 커졌을 텐데. 훨씬 더 커졌습니다. 요 최근에 이제 보상 판결 난 거 보면 10억 뭐 단위가 많고요. 그리고 그럼 그 10억 단위가 났을 때는 나라에서는 그 보상을 불가항력 보상을 받아들이면 소송으로 안 가는 그러니까 이 불가항력 보상이라는 거는 환자한테 제의를 하는 거고 그쵸. 안 받아들이고 소송으로 가면은 재판으로 그냥 가서 의사가 다 내는. 판결이 10억이 나면 의사가 내는 거군요. 네. 이게 의사에 대한 그건 아니네요. 네네.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는 국민을 위한 거지. 그러니까 한 직종이나 그렇게 절대 설계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이나 대만 같은 나라가 불가항력 보상제도 먼저 시행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데 대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하나로는 1억 이상을 보상하거든요. 그래서 대만에 계신 산부인과 교수님이 우리나라 교수님 만나가지고 그 보상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야, 한국이 그걸로 그러면 그 보상을 받아들이냐고 했더니 그렇게 걱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들이 형사로 구속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가 했던 얘기 중에 제일 충격적인 사건은 산부인과 의사의 구속. 또 여자 선생님이 이제 구속된 사건이 있어서 내가 검사를 잘못 해석했다고 해서 내가 구속이 된다면 그 당시로 돌아가면은 저도 정말 고민했을 것 같아요.